명절이라고 꼭 시부모님 봐야 하나요? 저희는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서요.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SNS에 올린 댓글이었어요. 66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사흘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추석 이틀 전 오후 3시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가 인사하러 오는 줄 알았거든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가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왔구나. 오늘은 뭘 해드릴까?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택배 상자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세제행주 세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리둥절해하며 상자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 놓고 조심스럽게 뜯어봤습니다. 안에 작은 메모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실용적인 게 최고예요. 추석 잘 보내세요. 지우. 세제와 행주요. 그것도 택배로 보내다니. 작년엔 그래도 과일 상자라도 직접 가져왔는데 말이에요. 제 눈가에 서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카톡 확인해봐요. 딸 소연이었어요. 무슨 카톡? 며느리 SNS 캡처 보냈어요. 꼭 보세요. 급하게 카카오톡을 열어봤습니다. 소연이가 보내온 스크린샷이었어요. 며느리 지우가 친정 부모님과 크루즈 여행을 하는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샴페인을 들고 환하게 웃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랍스터를 먹는 모습, 선상 파티에서 춤추는 모습까지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같은 시기에 저는 세제와 행주를 받았는데 친정 부모님과는 이런 호화로운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댓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친구가 물어봤습니다. 명절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야죠. 며느리 지우가 이렇게 답했더군요. 명절이라고 꼭 시부모님 봐야 하나요? 저희는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서요.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유롭게 지내고 싶다고요? 그럼 저는 며느리에게 족쇄 같은 존재란 말입니까? 저는 윤정화 66세입니다. 6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평생 아들 도윤이와 딸 소연이 키우는 것만이 제 전부였습니다. 아들 도윤이는 35세 공무원이고 4년 전에 지우와 결혼했어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대학원까지 나온 똑똑한 신세대 며느리였거든요. 말도 조리 있게 잘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도윤이 오빠 잘 부탁해주셔서 감사해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 도윤이를 좋아해 주니까 고마워.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 준비할 때도 정성껏 도왔습니다. 전세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보태줬어요. 제 노후 자금 절반을 털어서 말이에요. 남편이 남겨준 퇴직금과 보험금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돈을 꼭 갚을게요. 며느리가 그때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한테 준 돈을 받겠다는 부모가 어디 있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징조는 있었어요. 어버이날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시장에서 산 3,000원짜리 얇은 스카프를 줬어요. 어머니, 몸에 좋은 색깔로 골랐어요. 요즘 이런 파스텔 톤이 유행이래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같은 날 친정 어머니에게는 300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거리요. 제 생일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건강 쿠키예요. 설탕이랑 소금 다 빼고 만든 거라 몸에 좋거든요. 마트에서 산 잡곡 쿠키 한 봉지를 사다 줬지요. 포장지도 그대로였어요. 반면 친정에서는
호텔 뷔페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온 가족이 모여서 축하해줬다더군요. 제가 정성껏 담근 장조림과 멸치볶음을 가져다 줄 때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우와, 대단하세요.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했지만 며칠 뒤 지나가다 보니 쓰레기통에 그대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통까지 그대로 버린 걸 보고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에게 서운하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가 좀 서운해. 지우가 너무 차가운 것 같아. 엄마, 지우가 부담스러워해요. 좀 거리를 두고 지내시면 안 될까요? 부담스럽다고요? 거리를 두라고요? 제가 그동안 한 일들이 모두 부담이었단 말입니까?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뜻이야? 요즘 젊은 부부들은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해요.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시고 반찬 같은 것도 그만 가져다 주세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부담이었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SNS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친정 가족들과 행복해하는 사진들만 가득했습니다. 친정 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웃는 모습, 친정 아버지와 함께 등산하는 모습까지요. 저 웃음은 진짜구나. 나와 있을 때는 억지로 웃었던 거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받으며 살아야 하는구나.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딸깍하고 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랫동안 켜두었던 따뜻한 불빛이 한순간에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랍을 열어 평생 모아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통장, 계약서, 보험 증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들었어요. 아들에게 전세자금을 보내준 날 적어놓은 메모였습니다. 차용금 8천만 원, 3년 내 상환 약속. 그때는 그냥 기록용으로 적어둔 거였는데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제 손끝이 메모 위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아, 엄마야. 엄마,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나 봅니다.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어제 본 며느리 SNS가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크루즈 여행 샴페인, 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그 댓글. 명절이라고 꼭 시부모님 봐야 하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했어요. 점심도 못 먹었습니다. 입맛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내가 먼저 지우한테 연락해 볼까? 혹시 오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 풀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핸드폰을 들고 지우 번호를 찾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가웠어요. 만나서 대화해보자고 했더니 굳이 만날 필요가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전화로 하자는 거였어요. 어머니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한번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바쁘다고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전화로 말했어요. SNS 글이 서운하다고요. 며느리 대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마음은 자기가 챙길 일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동안 제가 해준 일들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럴 때 남편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오후 2시 소연이 왔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지우한테 전화했다는 얘기를 들려줬더니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소연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SNS를 더 자세히 봤다고 했어요.
화면에는 지난 6개월간의 게시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친정 가족들과의 일상만 가득했어요. 친정 엄마와 백화점 쇼핑, 친정 아빠와 골프, 친정 언니들과 모임, 친정 조카들과 놀이공원. 시댁 관련 게시물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4년 동안 결혼했는데 시댁 얘기가 하나도 없다니. 마치 시댁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지워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게시물들이 있었어요. 친정 엄마표 김치찌개 사진과 함께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글. 그런데 제가 해준 장조림은 분리수거함에 버렸으면서 말이에요. 친정 엄마가 용돈을 줬다며 딸바보 엄마를 사랑한다는 글도 있었어요. 댓글들이 주르륵 달려 있었습니다. 부럽다는 말들, 친정이 최고라는 말들, 시집 와서도 친정딸이라는 말들. 제 속이 뒤틀렸어요. 저도 용돈을 주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또 다른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여행하며 자식 걱정 없이 편하게 놀 수 있어서 좋으시다는 글. 자식 걱정 없이 편하게요. 그럼 저는 걱정거리란 말입니까? 소연이 메모장을 꺼내 그동안 제가 한 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신혼집 준비비, 가전제품비, 전세자금,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 매달 생활비 자동이체, 명절 용돈들, 생일 선물과 기념일 선물들, 냉장고 교체비, 에어컨 설치비, 겨울 난방비 지원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연의 손이 빨라졌어요. 총 1억 8천만 원이에요. 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큰 금액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친정에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SNS만 봐도 받기만 했지 준 건 하나도 없었거든요. 친정에서는 받기만 하고 시댁에서는 주기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소연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도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우한테 전화했다는 걸 벌써 알고 있었어요. 지우가 기분 나빠한다며 지금 온다고 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도윤이와 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인사도 차갑게 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도윤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지우한테 왜 전화하셨어요? 대화를 해보려고. 지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왜 간섭하세요? 간섭이 아니야. 서운해서 그런 거야. 뭐가 서운해요? 목소리가 도전적이었어요. 내가 SNS에 올린 글들. 제 SNS예요. 뭘 올리든 제 자유잖아요. 자유라고? 시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해? 왜 생각해야 해요? 어머니 마음까지 제가 챙겨야 해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소연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받은 돈은 뭐예요? 1억 8천만 원인데. 지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곧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주고 싶어서 주신 거잖아요. 갚을 생각은 없어요? 지우가 비웃었어요. 왜 갚아야 해요? 선물로 받은 건데. 소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 차용금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적어 놓은 거잖아요. 도윤이가 말리려 했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빠가 더 이상해요. 왜 엄마 편만 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집착이라니. 30년 넘게 키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집착이었다니요. 뭔가 해주고 나면 계속 간섭하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저희가 숨막혀요. 또 다른 칼이 날아왔습니다. 저희 세대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아들에게 물었어요. 도윤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나가거라. 둘 다. 지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답답하세요. 요즘 시대를 모르시네. 꼰대 같아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소연만 남았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연이 괜찮냐고 물었지만 괜찮을 리 없었어요. 정말 제가 집착했을까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착이었을까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렇게 모멸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늙고 초라한 할머니가 보였어요. 정말 저는 집착하는 꼰대일까요? 시대를 모르는 답답한 늙은이일까요? 서랍을 열어 그 메모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차용금 8천만 원, 3년 내 상환 약속. 메모를 보고 있으니 갑자기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혼자라서 만만하게 보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제가 바뀌어야 해요. 집착하는 꼰대라고 하니까 정말 꼰대가 되어 보겠어요. 이제 정말 행동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계속 제 가슴을 찔렸습니다. 새벽 4시 잠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과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내서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차용증은 없었지만 기록은 있었어요. 제가 평생 꼼꼼하게 적어둔 가계부, 아들에게 보낸 돈들이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도 정확했어요. 2020년 10월 15일 도윤이 전세자금 8천만 원 송금. 갚겠다고 약속함. 제 글씨였어요. 그때는 정말 기록용으로만 적었는데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새벽 6시 소연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소연아, 엄마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법적으로요? 응. 그 돈 받을 방법 말이야. 소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제 그 애들이 한 말 들었잖아. 이제 그만해야겠어. 오전 9시 소연이 왔어요. 손에는 법무법인 명함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단 상담 받아보세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김 변호사 법무법인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소연아,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 엄마, 어제 며느리 말 들으셨잖아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점심 먹고 법무법인에 갔어요.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였습니다. 제 사정을 자세히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차용증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송금 기록, 통화 녹음, 증인이 있으면 가능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이 제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 법정까지 가기엔. 어떤 뜻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관계도 완전히 틀어집니다.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보세요. 그걸로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내용 증명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습니다. 공식적으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문서라고 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내용 증명은 50만 원이면 됩니다. 50만 원. 큰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 서류를 받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그런데 어제 며느리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왜 갚아야 하냐고, 선물로 받은 건데 뭘 갚냐고 한 그 말. 1억 8천만 원이 선물이라고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해서 내용 증명 보내자고 했어요. 며칠 후 내용 증명이 완성됐어요. 공식적인 문서였습니다. 법무법인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차용금 반환 요구서. 제목부터 무시무시했어요. 내용도 딱딱했습니다. 8천만 원을 한 달 내에 갚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걸 정말 보내야 하나? 소연이 제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엄마, 이제 그만 당하세요. 우체국에서 등기로 발송했습니다. 도윤이 집 주소로요. 접수증을 받아들고 나니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뭐가? 내용 증명 말이에요. 왜 이런 걸 보내셨어요? 너희가 안 갚겠다고 했잖아. 엄마, 저희가 언제 안 갚겠다고 했어요? 지우가 그랬어. 왜 갚아야 하냐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세요. 가족끼리 이럴 일이에요?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가족끼리요? 그럼 가족이 가족을 집착하는 꼰대라고 부를 일인가요? 그럼 갚아라. 엄마, 당장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너희 사정이야.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실망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올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문자를 보는 순간 화가 났어요. 실망이라고요? 실망한 건 저예요. 4년 동안 해준 것들 생각해 보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곧 답이 왔어요. 어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신 건데 왜 자기들한테 그러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했다는 말. 가슴이 답답했어요. 더 이상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한 달 시한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소연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정말 안 갚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송해야지. 정말요? 응. 끝까지 가봐야겠어.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들을 법정에 세워야 할까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을요? 그날 밤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액자 속에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물어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한 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말 소송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때 소연이 말했어요. 엄마,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뭔데? 유언장을 쓰세요. 유언장이라니. 갑작스러운 말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재산을 어떻게 줄 건지 미리 정하는 거예요. 그럼 도윤이도 정신 차릴 거예요. 소연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당연히 아들이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쓰는 건데? 공증사무소에 가면 도와줘요.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소송보다는 부드러운 방법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유언장을 쓴다는 건 정말 마지막 카드를 쓰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날 밤 오랫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하지만 며느리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집착하냐고 한 그 말. 집착이 아니라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을 집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한테 제 재산을 그냥 줄 수는 없었어요. 새벽녘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기로요.
이제 정말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증사무소에 갔습니다. 소연과 함께였어요. 50대 여성 공증인이 친절하게 맞아줬습니다. 유언장 작성하러 왔다고 하니 처음 해보는 일이라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차분한 목소리가 마음을 안정시켜줬습니다. 넓은 사무실에는 법률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공증인의 따뜻한 미소가 긴장을 풀어줬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재산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예금, 적금, 보험,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평생 모은 것들이었어요. 하나하나 적으면서 남편과 함께 모았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상속자를 누구로 할 건지 물어봤을 때 잠시 망설였어요. 딸한테 다 주고 싶어요. 아들분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하지만 가족 간에 문제가 있어서요. 소연이 대신 설명해 줬습니다. 공증인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일이 많은가 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언장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제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서류 작성에 2시간이 걸렸습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끝내 완성했어요. 유언대용 신탁계약서라는 제목이 무거웠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제 재산관리권은 소연에게 넘어갔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서면서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건가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건가요? 집에 돌아와서 허탈했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쓸쓸했어요. 소연은 일 때문에 먼저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어디 갔냐고 물어봤습니다. 공증사무소에 갔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어요. 뭘 했냐고 물어봤을 때 너랑 상관없다고 답했습니다. 설마 유언장 쓴 건 아니냐고 전곡을 찔렀어요. 제가 침묵하자 간절하게 대답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썼어. 잠시 정적이 흘렸어요. 도윤이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당황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왜 그러셨어요? 너희가 그러라고 했잖아.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집착한다고 꼰대라고 했잖아. 도윤이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갈게요. 오지 마. 꼭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윤이와 지우였습니다. 지우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평소보다 화장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았는데 어색한 침묵이 흘렸어요.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유언장 정말 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고 답하니 왜냐고 물었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준 거라고 했더니 지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때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뭐가 잘못했냐고 물었더니 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심하게 말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했어요. 도윤이가 자기들 마음도 알아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마음이냐고 물으니 자기들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모든 것들이. 제 눈이 커졌어요.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점점 부담스러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머니 기대에 못 미칠까 봐서요.
직접적으로 압박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너무 완벽하셨어요. 무슨 뜻이야? 항상 저희를 위해서만 사셨잖아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다고 도윤이가 말했어요. 1억 8천만 원이라는 정말 큰 돈을 평생 갚을 수 있을까 싶었다고 했습니다.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다고 지우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SNS에 친정 얘기만 올린 것도 그냥 현실을 잊고 싶어서였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지우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자기들이 어머니 마음을 몰랐다면서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도윤이도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렸어요.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정말 죄송하다며 지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차근차근 갚겠다고 도윤이가 말했어요. 지우도 시간이 걸려도 꼭 갚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일어서려 할 때였어요. 지우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화면에는 SNS가 열려 있었어요. 친정 관련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삭제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시댁도 소중히 여기겠어요. 그리고 새로 올린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장조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작지만 큰 변화였어요. 엄마, 매달 50만 원씩 갚을게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요. 도윤이도 구체적인 계획을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정말 진심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기다릴게요. 그들이 돌아간 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소연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제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밤늦도록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복수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어요. 가족이었습니다. 따뜻한 가족.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요. 도윤이에게 전화했어요. 내일 다시 와. 지우도 함께.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도윤이와 지우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열어보니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자기가 직접 골랐다고 하면서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저를 위해 직접 고른 선물이었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아니에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도윤이도 서류를 꺼냈어요. 상환 계획서라고 했습니다. A사 용지에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매달 얼마씩 몇 년에 걸쳐 갚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한 흔적이 보였어요. 8천만 원을 10년에 걸쳐 갚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67만 원씩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자까지 생각했다니요. 이자는 안 받아도 돼. 아니에요. 정당한 거예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됐어.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였어요. 예전처럼 서로 눈치 보거나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SNS를 전부 정리했다며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친정 관련 글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글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한 오늘, 어머니표 김치찌개 배우는 중, 감사한 마음 같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니, 앞으로 요리 가르쳐 주세요. 정말? 네. 진짜 배우고 싶어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이가 유언장을 다시 쓰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포함해서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더니 당연한 거라고 했어요.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다시 써도 될까요? 며칠 후 소연과 함께 다시 공증사무소에 갔어요. 유언장을 수정하러요. 같은 공증이니 마음이 바뀌었냐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새로운 유언장에는 아들과 딸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공평하게 나누어서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것. 그것이 제 마지막 당부였어요. 공증인도 좋은 조건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작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도윤이와 지우가 일찍 왔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과일을 들고 왔어요. 택배가 아니라 손수 들고 온 거였습니다.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제가 전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앞치마를 메고 부엌으로 왔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도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잘하고 있어. 국물을 맛보며 정말 맛있다고 감탄했어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따라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동안 지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였어요. 지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도윤이가 첫 번째 상환금이라며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 첫 번째 상환금이에요. 67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계좌로 넣으라고 했더니 직접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이렇게 갖고 오지 말고 계좌로 넣어. 아니에요. 직접 드리고 싶어요. 도윤이의 얼굴이 진지했어요.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후에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소연도 함께였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지 오래만이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올 줄 몰랐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지우도 덧붙였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너희들 덕분에 다시 살맛이 나. 소연이 엄마가 키워주신 덕분이라고 했고, 지우도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사랑 덕분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이 이겼어요. 가족의 힘이 모든 걸 이겨낸 거였습니다. 남편 사진을 보며 우리 잘했는지 물어봤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응, 왜? 요리 배우러 가도 될까요? 그래 와. 오후에 지우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트까지 들고 왔어요. 진짜 열심히 배우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부엌에서 장조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지우가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비법은 설탕을 살짝 넣는 거라고 알려줬더니 그래서 이렇게 맛있었구나 하며 감탄했어요. 요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되었어요. 지우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구나 싶었습니다. 시댁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마음,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 등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인데. 네. 감사해요. 저녁이 되어서야 지우가 돌아갔어요. 손에는 제가 싸준 장조림을 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한테 맛있게 해주라고 했더니 꼭 그러겠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정말 예쁜 며느리였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정말 평온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달 셋째 주 일요일에는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지우가 요리를 도와주고 도윤이가 설거지를 합니다. 소연은 디저트를 준비해 와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습니다. 도윤이가 어김없이 상황금 봉투를 내밉니다. 이제 6개월째예요. 계좌로 넣으라고 해도 직접 드리는 게 좋다며 웃어요. 어느 날 지우가 임신 소식을 전해왔어요.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아기가 생겼어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손자나 손녀가 생기는 거였습니다. 정말 축하해. 정말 축하해. 육아도 많이 도와달라는 지우에게 당연하다고 답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 사진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된다고 말했어요. 사진 속 남편이 더 환하게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아픔이 모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진정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갈등이 있었기에 더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메모를 봤어요. 예전에 적었던 글이었습니다. 경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요. 무조건적인 베품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것을요. 창밖으로 봄꽃이 피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더욱 행복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살포시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